네 번째, 전열 재료입니다. 전기 가열을 위해서는 발열체가 필요하죠. 그 발열체의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발열체 재료에는 전열 재료가 쓰이는데 전열 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내열성이 커야 돼요. 온도를 내는 거니까. 그리고 부식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식성이 커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고유저항값이 있어야 되고요. 온도 계수가 플러스로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전성, 풍부하고 가공이 용이해야 된다. 쉽게 가공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는 선팽장 계수가 작은 것이 좋은 전열 재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조건 5가지 기억하시고 보기 중에 틀린 것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발열체의 종류에는 니크롬 1종, 2종, 철크롬 1종, 2종 이러한 발열체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최고 사용 온도에 대한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발열체가 온도가 높은가, 어떤 발열체가 온도가 낮은가, 그리고 발열체별 온도가 얼마가 되는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열체에 대한 고유저항값도 있는데요. 참고만 하시고요. 또 금속 발열체로서 백금, 몰리브덴, 텅스텐, 탄탈이 쓰이는데 용융 온도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밖의 발열체로서는 규화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약 1700도씨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탄소질 발열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소입자, 탄화규소 이런 것을 주성분을 하는데 얘는 높은 온도가 1400도 정도까지 되는 거죠. 이런 온도에 대한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발열체의 필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쭉 읽어보면 이 사항은 없죠.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예제입니다. 발열체 중에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것이냐 묻고 있죠. 현재 보기 중에는 탄화규소 발열체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예제 한번 보세요. 철크롬, 니크롬이 있는데 1종, 2종으로 구분되죠. 이때의 니크롬 2종에 대한 최고 사용 온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묻죠. 니크롬 2종은 900도입니다. 니크롬 1종 1100도 2종은 낮아져요. 철크롬 1종 1200도, 철크롬 2종 낮아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 낮아졌죠? 마이너스 200이에요. 얼마 낮아졌죠? 마이너스 100이에요. 개념을 이렇게 보면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니크롬보다는 철크롬이 더 높아요. 1200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니크롬 1종은 철크롬보다 100도가 낮아서 1100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탄화규소 발열체는 1500도씨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극입니다. 전극은 일반적으로 탄소질 전극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구비 조건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죠. 전극은 전기 도전율이 커야 되고 열의 전도율이 적어야 됩니다. 발열체가 아닙니다. 전극입니다. 고온에 견디고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죠. 그리고 피열물하고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전극은 인조흑연 전극, 고급 천연흑연 전극, 천연흑연 전극, 무정형 탄소 전극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각각의 저항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하고 묻고 있죠. 불순물이 적고 산화 및 소모가 적을 것,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가 크고 열 팽창률이 적을 것, 열 도전율이 많고 도전율이 작아서 전류 밀도가 작을 것. 이 이야기는 뭔가 안 맞죠? 열 도전율이 많고 도전율이 작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죠. 피열물에 의한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침식이 되지 않을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잘못된 거 찾으라고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전극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비결정질 탄소는 사용이 안 됩니다. 무정형 탄소는 사용이 돼요. 다음 5번째는 온도 측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도를 측정할 때 접촉해서 측정하는 방법과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접촉식에는 이러한 온도계가 있죠. 액체 봉입 유리 온도계, 압력 온도계, 저항 온도계, 열전 온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 비접촉식 온도계가 있는데요. 비접촉식에는 광고온계가 있고 방사고온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접촉식 온도계 중에 저항 온도계가 있어요. 열전 온도계가 있어요. 여기서 저항 온도계는 백금선이나 니켈선 등의 금속선을 이용해요. 이유가 뭐냐면 고유 저항이 직선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열전 온도계는 제베크 효과를 이용해요. 제베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열기전력의 발생이죠. 온도 차이가 있으면 열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때 어떤 거에 온도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하고 양쪽 끝에 온도차를 두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열전대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한 것을 열전대라고 부르죠.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나오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그림은 열전 온도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전 온도계가 있고 여기에 열전대가 있죠. 열전대는 보호관으로 보호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냉 접점이 있는데 기준 온도가 0도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열전대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백금, 백금 로듐, 크로멜, 알로멜, 철, 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여기에 사용 범위에 대한 온도, 연속 사용하고 1회 사용에 대한 온도, 이 온도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에 대한 이야기와 열전대에 대한 종류에 대한 이야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다음 비접촉식 온도계 중에 광고온계라고 하는 게 있죠. 광고온계. 이것은 플랑크의 온도 방사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광고온계는 이렇게 망원경이 있고 여기에 피열물을 볼 수 있는 렌즈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렌즈 안에는 램프가 있고요. 이 램프를 점등하기 위해서 배터리와 가변 저항 그리고 멀티메타를 직렬로 연결하고 있죠. 렌즈를 통해서 피열물을 보면 여기 보면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에 이 피열물의 휘도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전원을 연결하고 가변 저항을 제어해서 램프를 점등시키면 이 램프에 의한 휘도도 이 스크린에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에 램프의 휘도와 이 피열물의 휘도가 동일해진다면 그때의 멀티메타 지시값을 가지고 온도가 몇 도인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레드 필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 부분의 휘도를 잘 식별하려고 레드 필터를 설치하죠. 보통 이 온도 측정 범위는 700도에서 3000도 이상 측정할 수가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인데 1000도시에서 2000도시 범위를 측정할 때 그러한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죠. 다음은 복사고온계입니다. 방사고온계라고 하기도 하죠. 얘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피열물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렌즈를 통해서 이 피열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복사고온계는 여기에 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방사율을 이 부분, 디텍터라고 하는 부분, 여기가 수열부가 되겠죠. 수열판이 되는데 여기다 빛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여기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복사고온계라고 불러요. 이것의 측정 범위는 200도시에서 3000도시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가 됩니다. 언급한 온도계 이외에도 여러 종류계의 온도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별도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보면 수은 팽창을 이용한 것으로서 보통 360도씨 이하에서 사용되는데 가스를 높은 기압에서 봉입하여 비등을 낮추고 내열 유리를 이용하여 5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무엇인가 묻고 있죠. 수은 팽창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항고온계나 복사고온계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열전대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상 수은 온도계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항 온도계의 저항 요소로 사용되지 않는 건 무엇인가 묻고 있죠. 텅스텐입니다. 백금, 니켈, 구리 등이 사용되고 있죠. 다음 플랑크 온도 방사 법칙을 이용한 온도계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광고온계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방사고온계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죠. 열전 온도계는 제백 효과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예제입니다. 보통 사용되는 열전도의 조합은 4가지가 있죠. 철 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백금, 백금 로듐, 크로멜, 알루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답은 구리 콘스탄탄이 되겠죠. 다음 예제입니다. 보통 쓰이는 열전도의 조합이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죠. 딱 보면 답이 보여야 돼요. 크롬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건 없었죠. 6번째 전기 용접이에요. 전기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과 금속면의 접촉면을 용융하는 겁니다. 녹여서 접촉면의 금속 원자끼리 근접시켜서 재배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접합하는 거죠. 이것을 전기 용접이라고 해요. 전기 용접은 역시 전기 가열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전기 용접은 저항 가열을 이용한 저항 용접, 아크 가열을 이용한 아크 용접, 그 외에 플라즈마 용접,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고주파 용접, 전자빔 용접, 레이저 용접 등이 있죠. 전기 용접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전기 용접은 어떤 것이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항 용접입니다. 저항 용접은 접촉면에 직접 전류를 흘려서 주울열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 주울열에 의해서 용융되어서 용접하는 거예요. 이 저항 용접의 종류에는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겹치기 용접이에요. 두 개의 모재를 서로 겹치는 거죠. 그래서 가압을 하고 전극과 전극 사이에 전류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압점에 접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용접을 점용접이라고 해요. 이 점용접은 한 점에서 용접이 되는 거죠. 이러한 용접은 전구의 필라멘트 용접, 열전대 용접 등에 사용이 됩니다. 돌기 용접은 지금처럼 이렇게 용접물에 돌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돌기를 두고 가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류를 흘리면 이 돌기점에서 접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다점 동시 용접이라고 하는 거죠. 돌기 용접입니다. 그 다음 심용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용접. 이것은 지금처럼 가압을 하고 다음에 여기 전극이 있는데 회전하는 원판 전극이에요. 그래서 원판 전극을 굴려가면서 전류를 흘려주면 원판 전극이 굴러가는 자리에 연속적으로 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생기는 거죠. 점이 생기면서 용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심용접이라고 합니다. 저항 용접에서 다음 중 겹치기 용접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점용접, 돌기 용접, 심용접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당연히 맞대기 용접도 동일한 방법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 용접 중에 맞대기 저항 용접이에요. 업셋 맞대기 저항 용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개 용접물을 서로 맞대고 가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전류를 흘려주어서 용접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업셋 맞대기 용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플래시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가압하면서 불꽃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불꽃에 의해 가지고 용접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맞대기 용접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션 용접입니다. 프로젝션 용접은 두 전극 사이에 대전류를 흘립니다. 이때에 접촉 저항을 발생해서 스폿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그림을 보면 여기 용접해야 될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에 프로젝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돌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전극을 서로 밀어서 연결해서 커다란 전류를 흘려서 이 부분에서 용접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이러한 프로젝션 용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열 용량의 차이가 많은 서로 다른 금속의 접합에도 좋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개의 용접이 가능하죠. 속도가 빠릅니다. 전극의 수명이 길어요. 전극에서 직접적으로 불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능률이 높아요. 그리고 점 사이의 거리가 작은 경우에도 스팟, 점 용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신뢰도가 높은 용접에 해당되죠. 다음은 두 번째 아크 용접이에요. 아크 용접은 탄소 아크 용접과 금속 아크 용접이 있죠. 탄소 아크 용접은 전극이 탄소 전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탄소 전극에 의해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하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직류 전류를 사용하는 거예요. 탄소 전극을 사용하는 거죠. 금속 아크 용접은 직류 교류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극이 용접 모지하고 동일한 걸로 쓰죠. 그리고 전원 장치는 수화 특성이 있어야 돼요.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하는 특성이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아크가 생기는데 접촉할 때 단락 상태가 되니까 전압은 낮아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류가 크게 흐르는 그런 특성, 그리고 그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특성, 이거를 정전류 특성, 수화 특성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전원을 갖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크 용접, 저항 용접 두 가지가 있죠. 그 외에 기타 용접이 있습니다. 원자 수소 용접인데요. 원자 수소 용접은 분자 상태 수소를 원자 상태 수소로 열 해리 후에 분자 수소로 재결합시킵니다. 이때에 발생되는 열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이 원자 수소 용접입니다. 경금속이나 구리 합금, 스테인리스 강 용접에 적합한 용접 방법입니다. 불활성 가스 용접입니다. 그림이 불활성 가스 용접이죠. 용접할 때 이 주변에 불활성 가스를 사용해서 여기서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불활성 가스 용접이에요. 불활성 가스로는 헬륨이나 아르곤을 쓰죠. 헬륨이나 아르곤을 써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산화 방지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용접은 알루미늄 용접이나 마그네슘 용접, 스테인리스 강 용접, 기타 특수강 용접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접 방법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불활성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유니언 멜트 용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니언 멜트 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용접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자동 용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유니언 멜트 용접은 자동 용접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 플럭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여기 부분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플럭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플럭스가 용재인데요. 그 부분에다가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접이 되어지는 것을 급속하게 냉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접 부분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러한 용접은 탄소강, 합금강 용접 등에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비철금속 용접에는 적당하지 않은 용접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용접 후 검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용접 후에 행하는 검사는 비파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검사, 자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X선이나 감마선을 투과하는 시험, 초음파 탐상기에 의한 초음파 시험, 그 다음 유관검사, 외관검사를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용접 후 검사를 해서 용접의 양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제입니다. 필라멘트의 용접, 열전대의 용접에 적합한 용접은 어떤 것인가 묻고 있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점용접입니다. 스팟 용접이라고 하죠. 다음 예제입니다. 아크 용접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나요? 아크죠. 아크 용접은 수화 특성을 이용하는 거 기억하죠? 정전류 특성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용접의 가장 적당한 용접 방법은 어느 건가요? 불활성 가스를 이용해야 되겠죠? 불활성 가스 용접입니다. 산화 방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용접 후의 비파괴 검사에 필요 없는 것은 어느 건가요? 라고 묻죠. 초음파 검사, 자기 검사, X선 검사 가능하죠? 여기서 고주파 검사는 내용이 없습니다.
열전 효과에 대한 4가지 효과 기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백 효과 또는 제어백 효과, 제베크 효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해서 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열전대라고 하는데 앞에서 배운 4가지 열전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열전대를 가지고 폐회로를 만든 다음에 두 접합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이렇게 접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접합점 A하고 이 접합점 B 사이에 온도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열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제백 효과라고 해요. 두 번째 톰슨 효과인데요. 제백 효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톰슨 효과는 동일한 금속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하고 동일한 금속의 차이입니다. 톰슨 효과는 두 점 간의 온도차를 두고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전류를 흘리면 열이 흡수하거나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톰슨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 효과는 펠티의 효과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죠. 펠티의 효과는 제백 효과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쓰는 거고요. 얘도 폐회로를 만들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류를 흘려주면 열의 흡수 또는 열의 발생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펠티의 효과라고 그래요. 이 펠티의 효과는 냉장고, 냉동기, 히트펌프 이런 것들의 원리가 되고 있죠. 네 번째 핀치 효과입니다. 핀치 효과는 녹아있는 금속이 있어요. 이러한 녹아있는 금속에 강한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 전자력이 생겨서 이 안에 흡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흡인력 때문에 전자력 때문에 여기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가늘어져서 결국은 이와 같이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핀치 효과입니다. 예제입니다. 열전 온도계의 원리는? 하고 묻죠. 이것은 온도계 원리 때 이야기했어요. 제어백 효과. 다음, 반도체의 발달로 두 종의 금속이나 반도체를 이용해서 열전대를 만들고 이때 생기는 열의 흡수 발생을 이용해서 전자냉동을 실용화하고 있다. 전자냉동이라고 하는 것은 펠티의 효과죠. 잘 기억하세요. 다음은 관계 깊은 것끼리 짝지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핀치 효과 유도로 맞고요. 형광등 스토크스 정리 맞아요. 표면 가열 표피 효과 맞고요. 열전 온도계 제백 효과죠. 답 4번입니다. 핵심 관행도 문제입니다. 첫 번째, 200와트는 몇 칼로리 퍼 세컨가라고 묻죠. 와트는 단위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주울 퍼 세크하고 똑같다라고 한 거 기억하죠? 주울입니다. 그리고 주울 퍼 세크는 칼로리 퍼 세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칼로리 퍼 세크입니다. 요것은 0.24 칼로리가 되고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와트라면 200와트에 0.2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칼로리 퍼 세크가 나옵니다. 200 곱하기 0.24 하면 48 나옵니다. 47.78 이렇게 되죠. 47.78이 나오는 것은 0.2398 한 거고요. 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열회로의 온도차는 전기회로의 무엇에 해당되는가 묻죠. 열오음의 법칙을 생각하면 되겠죠. 온도차는 전압에 해당되죠. 전위차에 해당되죠. 개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열저항의 단위 환산이죠. 도시 퍼 와트를 도시 아워 퍼 킬로칼로리로 나타내봐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는 그대로 있고요. 와트잖아요. 와트는 줄 퍼 세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줄에다가 도시 세크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세크를 아워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도시는 그대로 있고 세크를 아워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 세크 자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36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초로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줄이잖아요. 줄을 칼로리로 나타내면 0.24 하면 칼로리가 되는데요. 킬로칼로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1000으로 나눠줘야 칼로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리를 뭘로 나타낸 거죠? 킬로칼로리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1000으로 나눠줬으니까.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3600분의 1이 분모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누르고 나면 상수 끄집어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단위 그대로 적으면 도시 아워 킬로칼로리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단위 환산이니까요. 줄이다 라고 하는 거, 세크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름 30cm, 길이가 1.5m인 탄소 전극의 열 저항값을 구하라 그러죠. 그리고 고유 저항도 주어졌어요. 우리 이거는 전기 저항 구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R은 로우의 A분의 L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요거는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예요. 여기에 오hm 센티미터라고 했고 센티미터라고 나왔으니까 센티미터 그대로 적용해 주면 돼요. 고유 저항이 얼마라고요? 2.5라고 했죠? 그래서 2.5 그대로 넣고요. 다음 면적이 들어가죠? 파이 R 제곱이에요. 그래서 파이의 R이니까 여기는 지름이 30이거든요. 따라서 반지름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길이는 얼마죠? 1.5m입니다.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150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부 센티미터죠? 그러면 다 센치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전부 다 메타로 환산해도 돼요. 그래도 값은 동일합니다.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0.53 나옵니다. 단위는 오음인데 열이니까 열 오음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회로 이론에서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500W 전열기가 있는데 100V를 가할 때 500이었어요. 이것을 90V로 가하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묻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열기는 불변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열기 내부 저항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압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면 저항이 일정하니까 이 식의 R분의 V제곱, 이 식에 의해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례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압은 처음 값에서 나중 값으로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에서 90으로 바뀌었죠. 그것에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얼마가 500W가. 따라서 줄어들죠. 그러니까 얼마 나오죠? 계산해 보면 405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식을 적용하는 이유? 이유는 한 가지죠. 뭐가 일정하다? R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열기가 그대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750W 전열기의 전열선 길이를 5% 작게 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묻고 있죠. 이것은 전열선 지름을 구하는 거, 유도한 것 기억할 겁니다. 어떻게 계산했었죠? 그렇죠. 전열선의 요 면적당에 대한 소비 전력으로 계산했었죠.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dL이었죠. 그리고 전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전력이 일정한 상태라고 하면은 이 식에 의해서 얘는 길이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길이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여기 소비 전력을 계산해 보면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반비례다.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5% 작아졌잖아요. 1에서 0.95로 간 거죠. 반비례입니다.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전력이 얼마였죠? 750W였죠. 이렇게 되면 계산기 그대로 누를 수 있겠네요. 0.9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790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죠. 요거 전열선 지름 구할 때 사용하는 그 공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름값 계산해 봤죠? 기억나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전열기에 5분 동안 90만 줄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죠. 소비 전력 P는 어렵지 않아요. 줄 퍼 세크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은 5분이라 그랬죠. 60초네요.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요만큼 줄 퍼 세크가 일이 된 거죠. 이것은 단위가 와트하고 동일하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저항 발열체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했어요. 선팽창 계수가 작아야 되고요. 적당한 전기 저항 값이 있어야 되고요. 내식성이 커야 되고 내열성이 커야 되겠죠. 여기서는 답이 1번입니다. 2-8번 문제와 같은 유형이죠.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알맞는 고유저항이죠. 알맞는 고유저항 온도 계수가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항률이 비교적 작고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정리하세요. 10번째 문제입니다. 니크롬 1종의 최고 온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죠. 니크롬 2종은 거기에 200도가 빠져요. 철크롬 1종은 1200도가 되고 철크롬 2종은 거기에 100도가 빠지죠. 탄화규소는 1500까지 가고요. 여기서 2번이 답입니다. 최고 사용 온도가 1100도다라고 했죠. 어느 건가 찾으란 이야기네요. 니크롬 1종입니다. 다음 12번째는 비금속 발열체의 최고 온도입니다. 1500도가 제일 높게 나와 있죠. 탄화규소 발열체입니다. 15번째입니다. 피열물에 직접 통전하여 발열시키는 직접 저항로가 아닌 것 찾아라 그러죠. 여기서 염용로입니다. 직접 저항로와 간접 저항로는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16번째 문제입니다. 흑연화로, 카보론덤로, 카바이드로는 직접 저항로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17번째, 형태가 복잡하게 생긴 금속을 균일하게 가열하는 데 적합한 것은 염용로입니다. 그 다음 아크로와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셀헨로, 포링로, 비라게랜드 아이데로 이렇게 아크로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이런 종류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주 물어봐요. 그 다음 19번째, 저항 발열체로부터 열의 방사, 전도, 대류에 의해서 가열물에 열을 전달하는 가열 방식을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묻죠. 저항이잖아요. 저항. 그렇기 때문에 직접은 직접 흘려주지만 얘는 대류, 전도, 복사니까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접 저항 가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흑연 전극을 사용하는 전기로의 가열 방식이 무엇냐 묻고 있죠. 흑연 전극이기 때문에 아크 가열이 됩니다. 전류에 의한 오음손을 이용하는 가열 방식은 오음. 오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저항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저항손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저항 가열입니다. 다음 유전 가열을 나타낸 것 중 맞지 않은 것은 하고 묻죠. 유전체를 가열하는 거예요. 유도 가열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1번 유전체에 의해서 피열물 자신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가열이 균일해진다. 맞죠? 표면에 소손, 균열이 없고요.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르고 임의의 속도 제어가 가능하죠. 반도체 정련, 단결정 제조, 특수 열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은 아니죠. 목재 건조에 적합한 방식은 어느 걸까요? 라고 묻죠. 유전 가열입니다. 반도체 정련하면 유도 가열이 되는 거예요. 다음 유전 가열의 특징을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 했죠. 요거는 유도 가열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유전 가열에 관계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전 가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 찾으라 그래요. 어느 걸까요? 열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다음 유도 가열과 유전 가열의 성질이 같은 것, 고주파를 이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교류를 이용해서 가열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직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같은 성질이 됩니다. 그 다음 주파수 범위 묻고 있죠. 고주파 유전 가열에서 쓰이는 주파수가 어느 것이 적당한가라고 묻는데요. 1메가에서 200MHz 대역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28번 문제 보면 내부 가열의 적당한 전기 건조 방식, 내부 가열이에요. 내부 가열. 이것은 고주파 건조 가열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주파 건조입니다. 고주파 건조는 유전 가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적외선 가열의 특징이 아닌 것 묻고 있죠. 어떤 것이 특징이 아닐까요? 신속하고 효율이 좋다. 표면 가열이 가능하다. 구조는 적외선 전구를 배열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다. 조작이 복잡하고 온도 조절이 어렵다. 여기서 딱 보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적외선 전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이 복잡할 이유가 없고요. 온도 조절이 어려울 이유가 없죠. 생각만 하면 간단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도체의 고주파 전류를 통하면 전류가 표면에 집중합니다. 이런 현상이고 금속의 표면 열처리에 사용된대요. 어떤 효과일까요? 라고 물어요. 표피 효과입니다. 표면에 전류가 집중하는 것은 표가죠. 개념을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크 용접의 전극간 전압이 30이고 전류가 200A입니다. 매초 발생하는 열량을 구하라 그러죠. 열량은 어렵지 않죠. Q는 0.24에 PT, V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초라고 그랬어요. 0.24에 전압이 30, 전류가 200, 매초는 1초 이렇게 되죠. 이러면 칼로리가 돼요. 그런데 킬로칼로리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44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것은 줄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줄의 법칙은 회로이론에서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이 문제 자체 또한 회로이론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같이 잘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전열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5kg의 강제를 20에서 85도로 온도 변화를 시키려면 몇 와트 전열기가 필요한가 묻는 거예요. 단 시간은 35초만 가열했어요. 이때 얘 강제의 비열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열기 용량 구하는 것 우리 그대로 배운 것 이해하면 되죠. 어떻게 기억해요? C, M, 세타, 그 다음 860 시간과 효율 이렇게 기억하죠.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킬로와트 값 구하는 거니까요. 비열은 0.15입니다. 킬로그램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죠? 5kg이 돼야 되겠죠. 다음 세타, 온도 변화는 얼마죠?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네요. 85에서 20만큼 빼주면 온도 변화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860에 시간이 얼마 시간을 가했어요? 35초를 가했어요. 35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hour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6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hour에 대한 개념을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효율이 주어져야 되는데요.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되죠. 그러면 전열기 용량이 5.83kW가 나와요. 따라서 답은 5.8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위 잘 봐야 돼요. hour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그대로 곱해준다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죠. 다음 문제입니다. 1기압에서 20도씨물 6리터를 6kg을 4시간 동안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전열기 용량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효율은 60% 아니네요. 80%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래요. C, M, 세타에다가 860 시간과 효율이죠.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물의 비열 1이죠. 그리고 6kg이죠. 이것을 얼마요? 20도씨 물을 증발시키는 거죠. 몇 도로? 끓어야지 증발이 되니까 100도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100도예요. 이거는 끓는 데까지 필요한 열량이 되겠죠. 그런데 증발시켜야 되잖아요. 증발을 시키려면
잠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6kg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539가 되거든요. 이 증발 잠열까지 끓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이것은 끓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것은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60에 4시간 동안 가열했다고 그랬죠? 효율은 80%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34kW라고 하는 전열기가 필요하다라고 답이 나오죠. 다음 문제입니다. 발열량이 이만큼인 석탄이 있어요. 근데 그 석탄이 5kg이에요. 이것은 10kW 전열기를 몇 시간 사용하는 열량과 같은가 묻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킬로칼로리가 5000kcal가 되는데 석탄 5kg이 만드는 킬로칼로리죠. 칼로리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면 칼로리가 되겠네요. 전열기가 만드는 칼로리는 어떻게 되죠? 0.24의 PT 기억하시죠? P는 칼로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입니다. 요 시간 T예요. 이것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약분하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을 구해보면 T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누기 해야겠네요. 이러면 얘는 시간이 아니라 초가 됩니다. 초. 이걸 시간으로 나타내려면 36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이 됩니다. 2.89 시간. 2.9시간 정도 되겠네요. 요거는 줄의 법칙이죠. 줄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개념만 알면 쉽게 풀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kW 전열기를 이용해서 20도씨 물을 70도씨까지 올리는데 몇 분이 필요한가 묻고 있죠. 분으로 물어봤고요. 물은 5리터입니다. 5리터는 5kg이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전열기 용량 요거는 860 시간과 다음에 효율과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1kW이기 때문에 1이라고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물이니까 1이고요. 질량은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는 5리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kg으로 하면 되겠고요. 온도는 50도가 되죠? 70에서 20을 빼준 50도가 온도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킬로와트니까 860이고요. 시간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분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6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으로 나타내느냐 분으로 나타내느냐 이 개념이에요. 분으로 나타내면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효율까지 고려하나요? 효율이 주어지지 않았네요. 여기서 T값을 계산하면 요거니까 서로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 곱하기 5 곱하기 70의 마이너스 20은 그대로고 다음 860도 그대로고 나누기 60 해주는 것도 그대로죠. 여기에 1이 오는 거죠. 여기 바뀌는 거니까요. 뭐하고 바뀌냐면 이것과 이것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분이 나와요. 17.4분 따라서 3번이 됩니다. 효율 80%의 1시간에 1kW를 소비하는 전열기로 10리터 물을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 상승량은 얼마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묻고 있죠. 어렵진 않죠.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1kW라고 그랬죠. 시간은 1시간이라고 그랬고요. 860에 T 1시간이죠. 효율 얼마라고 그랬어요? 0.8이라고 그랬죠. 이만큼의 전열기입니다. 이걸로 물을 몇 킬로그램을 10kg을 온도를 얼마를 변화시키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에서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세타는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860 곱하기 0.8을 1 곱하기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오죠? 68.8 도씨만큼 온도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대략 70도씨만큼 되겠죠. 여러분들 이 공식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전열기 구하는 공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P는 860 T 이타 C M 온도 변화,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 시간과 효율. 요거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 요 아워가 들어가야 되죠. 초가 아니죠. 요런 개념만 기억하면 이거 지금 모든 문제 이걸로 풀리고 있잖아요. 문제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무엇을 구하는가에 대한 개념, 이게 중요하죠.